이몰라에서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맥라렌의 연승 행진을 저지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서 자신이 아직 완전히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의 우승으로 끝난 에밀리아 로마니아 그랑프리 이후 2025 F1 시즌은 F1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불리는 모나코 그랑프리로 이어졌습니다.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F1은 조금 더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을 연출하기 위해 모나코 그랑프리만을 겨냥한 특별한 규정을 준비했고, 모든 드라이버와 팀은 무조건 3세트의 타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레이스 상황이라면 무조건 2번의 피트스톱을 진행해야 했기에 팀들은 그랑프리 주말 초반부터 어떤 타이어 세트를 메인 레이스까지 유지할지, 그리고 퀄리파잉에서 어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고,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인해 그 누구도 메인 레이스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작전들이 사용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한들 모나코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레이스 전날 퀄리파잉에서 폴포지션을 따내는 것이었고, 지난 시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홈 그랑프리 무관 징크스를 떨쳐낸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가 2년 연속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을 노렸습니다. 샤를은 이미 모나코에서 3번이나 폴포지션을 기록했을 정도로 자신의 홈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맥라렌은 마지막 퀄리파잉 Q3 세션에서 노리스에게 플라잉 랩을 2번 시도할 수 있는 연료를 주유하는 작전을 선택했고, 노리스는 1분 9초 954라는 모나코 랩 레코드를 수립하는 신들린 듯한 주행을 보여주며 샤를을 2번 그리드로 밀어냈습니다. 노리스는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1번 코너에서 크게 락업했지만 다행히 선두를 지킬 수 있었고, 혼란스러운 타이어 관리와 피트스톱 작전 속에서도 1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으며 커리어 6번째 그랑프리 우승과 자신의 첫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샤를은 마지막 랩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리스를 추격했지만 홈 그랑프리에서 2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는데 만족해야만 했고, 퀄리파잉에서 잔실수가 많았던 피아스트리는 메인 레이스에서도 몇 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3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며 맥라렌 더블 포디움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랩 직전까지 무조건 해야만 하는 2번째 피트스톱을 포기하고 세이프티카 혹은 레드 플래그를 기다린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에게 이몰라와 같은 세이프티카 행운은 모나코에서 없었기에 4번째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고,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5등,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르가 6등, 하스의 에스타반 오콘이 7등, 레이싱불스의 리암 로슨이 8등,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과 카를로스 사인즈가 각각 9등과 10등을 차지하며 레이싱불스와 윌리엄스가 더블 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는 F1 캘린더에서 가장 독특한 스트릿 서킷에서 열리고, 모나코의 타이트한 코너들에 맞추려면 팀들은 모나코 그랑프리만을 위한 전방 서스펜션과 리어윙, 브레이크 덕트 등 시즌 중 다른 서킷에서 사용할 수 없는 파츠들을 준비해야만 했기에 버짓 캡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팀들은 그전 시즌에 사용된 파츠들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맥라렌은 2개의 다른 리어 빔윙과 미디엄 하이 다운포스 리어윙을 준비해 여러가지 조합을 시험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평소에 사용되는 하이 다운포스 프런트윙보다 더 가파르게 각을 세운 프런트윙을 준비했습니다. 페라리와 윌리엄스는 작년에 사용했던 다운포스 리어윙을 재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시즌에 사용될 새로운 하이 다운포스 리어윙은 헝가리나 싱가포르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몰라에서 퀄리파잉 Q1 세션 도중 큰 사고를 낸 레드불의 유키 츠노다는 파츠 부족으로 인해 마이애미에서 도입된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예전 스펙의 차를 모나코에서 타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츠노다는 아직 새로운 패키지가 완벽하게 도입된 차를 타보지 못했다. 이몰라에서도 조금 다른 버전의 차였다. 결국 시즌 진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이건 순전히 내 잘못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몰라에서의 사고에 대해 츠노다는 내가 차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런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레이싱불스의 차를 타고 있을 때는 나 혼자서 스핀하고 사고를 낸 건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새로운 셋업을 시도해보고 있었고, 레드불의 차는 셋업이 바뀔 때마다 성향이 꽤 크게 바뀌는 것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다. 레이싱불스의 차는 그 정도로 차의 반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각보다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긴 하지만 엔지니어와 미케닉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 그랑프리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를 앞두고 새롭게 도입된 피트스톱 규정으로 인해 메인 레이스는 혼란스러웠지만 새로운 관전 포인트를 팬들에게 선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드라이버들은 무조건 3세트의 타이어를 사용하되 평소와 마찬가지로 2개의 다른 컴파운드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의 타이어 교체는 허용되었고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3세트 중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레이스 시작 전 포메이션 랩이 끝나고 그리드에 정렬하는 게 아니라 피트로 들어와 타이어를 교체하는 건 세 세트 중 하나를 소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그리드에서든 피트레인에서든 메인 레이스가 시작한 후 타이어를 교체해야 세 세트 중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레이스가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 만약 무조건 해야 하는 피트스톱을 아직 하지 못한 드라이버는 부족한 피트스톱당 30초 페널티를 받게 되고, 레이스를 정상적으로 완주했지만 피트스톱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드라이버는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레드불을 떠나 에스턴 마틴으로 팀을 옮긴 전설적인 F1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인 아드리안 뉴이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F1 패독에 에스턴 마틴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뉴이는 에스턴 마틴의 새로운 시설이 꽤 만족스러웠지만 시뮬레이터가 그닥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 차와 시뮬레이터의 피드백이 일치하지 않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2년 정도가 걸릴 거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뉴이는 랜스 스트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이는 스트롤은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 그동안 그가 함께했던 팀메이트들은 페레즈, 휉켄베르크, 베텔, 알론소였지만 스트롤은 팀메이트에게 한 번도 압도당한 적은 없었다. F1에 도달한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스트롤은 꽤 많이 저평가당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폴포지션에서 출발한 노리스가 1번 코너에서 전방 타이어를 모두 락업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2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샤를은 무리해서 추월을 노리지 않았고 노리스는 선두를 유지한 상태로 1번 코너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랩 헤어핀 코너 바깥에서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를 상대로 추월을 하는데 성공한 킥자우버의 가브리엘 볼톨레토는 이어지는 포르티에 코너에서 안쪽을 파고든 안토넬리를 피하려다 벽과 부딪히며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VSC를 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선두권 드라이버들은 무리해서 피트인하지 않았고 올리버 베어맨, 피에르 가슬리, 유키 치노다가 피트인하며 앞서가는 중위권 차들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VSC가 끝나자마자 모나코 터널을 빠져나오며 누벨 시케인을 진입하던 중 피에르 가슬리가 앞서가는 치노다와 부딪히며 심한 데미지를 입었고, 다행히 가슬리는 3개의 타이어만을 사용해 위태롭게나마 피트로 복귀해 리타이어하며 더블 옐로우 플래그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위권에서 가장 과감하게 작전을 건 팀은 레이싱 불스였습니다. 5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하자르를 위해 리암 로스는 의도적으로 페이스를 늦추며 뒤에 따라오는 차들의 페이스를 떨어뜨렸고, 하자르는 페이스를 올리며 피트스톱 할 수 있는 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자르는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해 첫 번째 피트스톱을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피트인에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세 세트의 타이어를 레이스 초중반 모두 사용하는 데 성공하며 하드 타이어로 완주를 노렸습니다. 이 작전에 가장 손해를 본 팀은 윌리엄스와 메르세데스였고, 퀄리파잉에서 부진하며 두 드라이버 모두 Q3에 진출하지 못한 메르세데스는 처음에는 레이싱 불스의 의도적인 페이스 조절에 막혔고, 그 다음에는 윌리엄스의 페이스 조절에 막히며 포인트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중위권 팀들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선두권에 있는 드라이버들에게는 호재였고, 노리스는 19번째 랩 미디엄 타이어에서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며 베르스타펜의 뒤로 여유있게 나올 수 있는 20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피트인 하지 않은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는 11초 정도였지만 노리스는 손쉽게 이 거리를 좁히며 베르스타펜과 샤르를 압박했고, 결국 페라리는 22번째 랩에 샤르를 불러들여 노리스뿐만 아니라 이미 피트인한 피아스트리의 언더컷 작전을 막기 위해 피트인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하드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했고, 새로운 미디엄 타이어와 퀄리파잉에서 사용한 소프트 타이어밖에 남겨놓지 않았기에 맥라렌과 페라리처럼 유연한 피트스톱 작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스 후반 무조건 C6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해야 했기에 하드 타이어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미디엄 타이어로 레이스 중후반을 버텨야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어려운 레이스를 해야만 했던 베르스타펜은 4등을 지키기 위해선 해밀턴과의 거리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28번째 랩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파워 유닛 문제로 리타이어했지만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지 않았고, 노리스는 백마커가 된 수많은 차들을 추월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중하위권의 모든 팀들이 의도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굉장히 천천히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맥라렌은 48번째 랩에 피아스트리를 먼저 불러들여 페라리와 샤를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샤를이 피트인하자 노리스는 피아스트리가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위를 지킨 상태로 피트인할 수 있었습니다. 4등을 달리고 있던 피아스트리와 5등을 유지하고 있던 해밀턴의 거리는 40초 차이까지 벌어졌고, 아직 한 번밖에 피트인하지 않은 베르스타펜의 입장에선 마지막 랩에 피트인 하더라도 충분히 4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무리해서 피트인하지 않고 마지막 랩까지 레드 플래그를 노렸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페이스를 늦추며 노리스를 쫓아오는 샤를에게 밀어넣었고,
이에 노리스는 똑같이 페이스를 늦추며 샤르를 피아스트리에게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섹터에서 조금 더 빨랐던 페라리와 샤를은 터널을 빠져나오며 누벨시케인에서 레이트 브레이킹을 통해 노리스의 실수를 유도했지만 맥라렌의 강점인 코너 탈출 속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노리스는 무리하지 않고 누벨시케인 이후 이어지는 코너에서 페라리와의 거리를 다시 벌리며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77번째 랩, 마지막 랩이 시작하기 전 베르사펜은 피트인의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했고 클린 에어를 받은 노리스는 마지막 랩에 1분 13초 221을 기록하며 패시스 랩을 챙김과 동시에 모나코 그랑프리를 우승했습니다. 중위권 팀들의 의도적인 페이스 조절 때문에 많은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고 특히 조지 러셀은 50번째 랩에 팀메이트인 사인즈에게 피트스톱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느리게 달리고 있던 알본을 추월하며 시케인을 의도적으로 커팅했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코너 커팅을 했기에 순위를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페널티를 받겠다는 무전을 했습니다. 보통 5초 페널티나 10초 페널티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스튜어드들은 이례적으로 러셀에게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스튜어드들은 무전을 통해 러셀은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는 말을 했고 이런 상황이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일어날 것에 대비해 드라이버 미팅을 통해 10번 코너에서의 코너 커팅을 평소보다 더 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통보를 드라이버들에게 미리 했다.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는 드라이버의 결정은 10초 페널티 이상의 페널티가 필요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윌리엄스의 제임스 바울스는 레이스 도중 진행한 TV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의 레이싱은 선호하지 않지만 새로운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해야만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토토 wol프는 바울스가 레이스 도중 자신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토토 wol프는 바울스가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나는 이해한다라고 대답을 했다. 바울스는 팀을 떠났지만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고 지금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더블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 레이스였고 시작과 동시에 레이싱부스가 똑같은 작전을 진행했기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모나코 그랑프리가 맥라렌과 노리스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과연 이 새로운 규정이 다음 해에도 똑같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025 F1 시즌은 3연전의 마지막인 스페인 그랑프리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휘어지는 프런트윙을 막기 위한 규정이 도입되는 그랑프리임과 동시에 오랜 시간 F1의 테스트 서킷으로 사용된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에서는 과연 팀들이 어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준비할지 지켜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